여러분, 오늘은 노후 준비 그리고 세액공제 키워드로 너무 유명한 연금저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연금저축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아직 시작도 못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연금저축에 대해 정말 빠짐없이 요약해놨으니 시청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연금저축의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계좌라는 계좌의 한 종류인데 이 계좌에 돈을 넣고 펀드나 ETF 등을 매수해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노후에 연금처럼 원금과 수익금을 매달 수령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계좌인데요. 아직 20대, 30대라면 노후가 멀게 느껴져서 연금저축의 필요성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의료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평균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 60세쯤 되면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버실 건가요? 현실적으로 만 60세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을까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정년퇴직 시기가 그만큼 같이 늘어나 준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내에 있는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를 조사했었는데요. 월 평균 192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부의 경우 약 296만 원 정도라고 해요.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시 필요한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공단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나왔어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아프거나 자녀가 있어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이 생활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되겠죠. 일은 하지 않아 소득은 없는데 필요한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에요. 이를 3층 보장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가져가잖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저희 세대에는 지급이 불확실한 게 현실이고 또 국민연금만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기도 해요. 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다니신다면 반강제적으로 들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퇴직연금은 이직하면서 중도 해지하실 경우 노후 대비의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겠죠.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중간중간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직할 때 대부분 퇴직연금을 해지해버리시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결국 개인연금이 튼튼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이 개인연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연금저축과 IRP인데요. 오늘은 이 중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연금저축은 가입 조건이 따로 없는 계좌예요. 소득에 제한도 없고 나이에 제한도 없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또 다른 개인연금으로 언급되는 IRP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즉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사실 나라에서 국민연금 지급이 점점 불투명해지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개인연금까지 스스로가 알아서 겹겹이 준비하는 걸 굉장히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 계좌만은 가입 조건이 굉장히 프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연금저축보다 연금저축 펀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연금저축 펀드가 바로 연금저축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 펀드는 1년 동안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요. 매달 차곡차곡 모으고 불렸던 돈을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계좌는 최소 가입 기간도 5년으로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4세에 가입을 한다고 해도 최소 5년간은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20대, 30대 분들이라면 만 55세까지 최소 20년에서 35년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수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묶인다는 큰 리스크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펀드 가입자 수가 매년 늘고 있어요. 왜 다들 목돈이 묶이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하는 걸까요? 아까 말했듯이 노후 대비가 일단 가장 큰 목적이겠죠. 하지만 이 목적 외에도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 한 가지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세제 혜택인데요. 연금저축 펀드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800만 원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은 79만 2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결정세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뒤에 가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번째는 바로 과세이연 혜택인데요. 과세이연은 쉽게 말해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를 나중으로 미뤄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원래는 당연히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령에 맞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내지 않은 만큼 더 큰 금액을 투자 금액에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저율과세인데요. 아까 세금을 내는 시점을 뒤로 밀어준다고 했잖아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는데요.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0세에 매달 2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으로 3.3%인 6만 6천 원만 내시면 되고 193만 4천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진짜 굉장히 적게 낸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이었다면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중도해지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만약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시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페널티가 정말 큰 계좌입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질병 이런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 수익의 모든 금액에 대해서 16.5%를 다시 뱉어내셔야 합니다. 심지어 요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특별 중도 해지 사유로 빼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연금저축은 아쉽게도 이 사유로 해지할 시에도 동일하게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또 아까 연봉이 5,500만 원을 넘게 되면 13.2%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은 13.2%만 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에는 16.5%를 내야 합니다. 중간에 진짜 절대 깰 수 없는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30대 초반에는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큰돈을 묶어두기가 정말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IRP 계좌와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되 55세 전에 필요한 금액이 아닌 없어도 크게 지장 없는 금액만큼만 입금을 해서 운영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20, 30대까지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하다가 이후에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목돈 들어갈 일을 어느 정도 마쳤다 할 때 그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ISA 계좌의 투자 비중을 높여 굴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SA 계좌도 재테크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필수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따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위에 영상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말정산에 돈을 환급받고 싶어서 세액공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한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내가 쓴 돈과 번 돈을 토대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월급을 수령하실 때 직장인분들은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냈던 거예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A도 연봉이 3천, B도 연봉이 3천이라고 했을 때 매달 A와 B는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럼 A와 B의 지출 금액도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나라에서는 개인의 지출을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소득 구간끼리 묶어 세금을 원천징수해버리고 이 금액이 바로 내가 냈던 세금, 즉 기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결정세액은 따로 있겠죠.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내가 더 많이 냈으면 많이 낸 만큼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덜 낸 만큼 더 내야 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다들 더 내는 것보다 환급받는 걸 선호하시겠죠? 이 내야 하는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연금저축은 급여 5,500만 원 이하까지는 600만 원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00만 원을 최대로 다 내서 99만 원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세액 자체가 99만 원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99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결정세액이 굉장히 낮게 잡히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무리해서 600만 원을 다 채워봤자 99만 원을 다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이 99만 원이라는 숫자만 집중하다 보면 당황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서류 중 결정세액이라는 항목을 보시고 본인의 결정세액이 얼마나 잡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100만
200만 원이 넘게 잡히시면 6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50만 원 정도라면 300만 원 정도만 납입해도 세금을 확 줄일 수 있겠죠. 본인의 결정 세액을 확인해 보시고 그 금액에 맞춰서 납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ISA 계좌든 연금저축이든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직접 상품을 골라서 운용해야 되니까 이게 초보자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조금 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넣어놓기만 해도 일단 세액공제 혜택은 받아보실 수 있지만 굴리면 더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손해잖아요.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살 수 있는데요. 어떤 상품들을 살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MMF인데요. 이 상품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현금 상태로 방치만 하고 계셨다면 추천드리는 상품이에요. 펀드의 한 종류고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고요. 물가 상승률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MMF만 사서 연금 계좌를 굴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그냥 현금으로만 두고 계신다면 그것보다는 나으니까 이거라도 사두시고 여기서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면 다른 금융상품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TDF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TDF는 연금처럼 장기 투자의 목적을 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TDF 상품 뒤에는 2030, 2035, 2040 이렇게 숫자가 붙는데요. 이 뒤에 숫자가 내가 바로 은퇴할 연도인 거예요. 내가 은퇴할 시점을 골라서 그 시점에 맞게 알아서 운용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나이가 들면 시드도 커지고 돈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점점 줄이면서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TDF 상품은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비중도 맞춰주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ETF란 그 시장 자체를 사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과거에는 예적금이나 펀드 같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ETF를 통해 자산을 불리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도 하고 재테크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많이들 아시는 S&P 500, 미국에 있는 유명하고 건실한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것 같은 회사들 500개를 모아둔 주식이에요. 두 번째는 나스닥 100,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 시가총액이 높은 100개의 기업의 주가를 담은 주식이에요. 저는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차곡차곡 모아가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개별 종목을 매수해서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보다 편리하기도 하고 어쨌든 연금저축 자체가 55세까지는 해지가 불가능한 장기 투자 상품이잖아요. ETF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투자금의 일부를 ETF 매수에 쓰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배당 성장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월 배당을 주는 상품이라 받은 월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더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보시고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연금저축펀드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을 해주시고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 주셔도 좋고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니 12월에 연말정산을 노려 몰아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돈을 넣어주셨다면 당연히 상품을 매수해 굴려주셔야겠죠. 오늘 설명드린 여러가지 상품들과 본인이 공부해서 알게 된 상품들을 천천히 둘러보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을 계속 굴리시면서 연말정산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면 되고요.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는 연금으로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이든 거의 모든 투자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장기 투자해라. 근데 실상 주식도 하다 보면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심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이게 당장 내 눈으로 보이게 되니까 팔고 싶고 또 팔면 빼서 쓰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연금저축펀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상품이고 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목돈이 생기면 막 써버리시거나 장기 투자가 안 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상품이고 반대로 또 사회초년생이나 목돈이 들어갈 일들을 앞둔 분들에게는 적정한 금액만큼만 권유하고 싶은 상품이기도 해요. 작년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올해는 여러분 1월부터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고 꼭 미리 준비해서 절세와 노후 대비 같이 챙겨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재테크 정보 준비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